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헤드라인은 경기 침체는 주로 불 스티프닝일 때 발생한다 라는 주제 하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좀 단어가 낯설긴 한데 조금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요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부동산 쪽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최신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요 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제목에는 2024년 첫 8개월 동안 미국 주택은 단 2.5%만 매매가 되었다 라는 주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 주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존 주택 있잖아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 주택을 볼 적에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신규 주택 가격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신규 주택보다는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신규 주택은 당연히 새롭게 집을 지었으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현실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가격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좀 구분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은 90% 이상이죠. 신규 주택은 뭐 10%도 많은 거죠, 솔직히. 10%도 차례 안 되고요. 거의 뭐 5% 수준이죠. 신규 주택이 10%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 신규 주택은 거의 5% 정도. 예. 기존 주택이 9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이야기할 적에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기존 주택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이야기할 적에 주로 어떤 걸 갖다다 붙이냐면 신규 주택 가격 갖다 이야기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혼돈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신규 주택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그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기존 주택보다. 예,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갖고 이제 원자재도 좀 비싸고 어차피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규 주택 가격 갖다가 뭐 가격이 올라갔다가 떠들어대면 마치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을 약간 빗대어서 기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미국의 네드필이라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부동산 114?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드필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의 네드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첫 8개월 동안 미국 주택의 단 2.5%만이 매매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CNN 뉴스에 최근에 올라온 건데 최신 기사죠. 9월 30일 날 올라왔네. 그쵸?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천채당 몇 채가 거래가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연도가 있죠. 2021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래가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죠. 예, 보이시죠? 이게 천채당 지금 24채만 거래가 됐다. 24.6채만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주택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 된다. 예. 신규 주택은 그 건설업이 발전이 안 되니까는 가격은 올라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신규 주택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 떨어질 수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거기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면 기존 주택 가격이 아니라 신규 주택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기준금리 그때 기준금리가 뭐 0%대였죠. 0.5%대. 뭐 1%대. 그렇죠. 2%대. 이렇게 싼 금리에 의해서 기존 주택을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6%대고 8%대인데 이렇게 비싼 기존 주택을 팔고서 신규 주택에 비싼 금리를 활용해가지고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은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레드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첫 8개월 동안 미국 주택의 단 2.5%만이 매매되었으며 이는 최소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기록적인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거래가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장의 거래 둔화는 대유행 이후 주택 매매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택 매물 감소와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좀 보실 적에 이런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는 높은 모기, 근데 이게 침체가 그러니까 이게 침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어차피 신규 주택 가격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신규 주택을 비싸게 주고 사지 기존 주택을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 자체가 거래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금리 차이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신규 주택하고 기존 주택하고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지고 기존 주택 가격이 이게 맞물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가격의 그 금리는 1.0%잖아요. 1.0% 내지 2.0%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8.0%에서 6.0% 정도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 가격을 이룰 때, 그래서 중립금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보는 금리가 뭐 지금 3%대를 보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기지 금리가 3%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야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건강한 주택 시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 돼요. 신규 주택만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것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원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예요.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신규 주택을 사신 분이 있잖아. 지금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신규 주택은. 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주택이 나중에 이제 정상화 되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중립금리 약 3.0% 정도 되면 아마 그때쯤 되긴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주택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겠죠.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정확하게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낮은 주택 공급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도 지금 많이 짓지는 않아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2022년 그래서 이게 신규 주택도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긴 하죠. 계속적으로. 근데 그 가격은 신규 주택 가격이에요. 기존 주택 가격이 아니라. 2022년 이전에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로 주택을 재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며 주택 매물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주택 건설 또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요. 전문가들은 시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며 회복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그렇게까지 빨리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뭐 여서는 이제 약간 넉넉 잡고 5년 내지 10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짧게 모르는데 저는 앞으로 2년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택지표 보게 되면 주택지표가 아니구나. 주택지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부동산 시황을 통해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주택 가격이 가장 쌀 때가 2026년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가 주택 가격이 가장 쌀 거고 이 지금 그 여기서 레드핀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가 돼야지 주택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주택 가격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이 가장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주택 가격은 빠질 거라고요. 빠진 다음에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왜 와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스푸팅을 얘기할 건데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럼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지 않아도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가격이 축 빠지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2026년까지 빠진다고요. 그러면 아까 그 네드핀의 보고서에 의한다면 주택 시장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5년에서 10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최소 5년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제가 예상했던 2년, 지금이 2024년이고 2026년에 제가 주택 가격이 가장 싸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5에서 2를 빼봐요. 그 3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 3이 남게 되면은 2026년부터 2029년 되면 이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활성화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2026년에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2029년이라든지 그 2029년 이후로 주택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2026년이 가장 안 좋을 거고 2029년이 가장 이제 부동산을 팔기가 좋은 타이밍이 될 거예요. 왜냐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경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주택시장 이거 치울까? 주택시장 회복에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은 건강한 주택시장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시장이란 충분한 주택 공급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그 기존 주택 자체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 자체가 안 되죠. 2.5%밖에 거래가 안 돼요. 매매가. 그러면은 거래가 되고 활성화되는 거. 시장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가 이제 시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시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시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2029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2026년에 매수해가지고 2029년 이후로 주택을 다시 매도 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건강한 시장이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금리로 집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 건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매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주택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살짝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흐름이 단순하게 뭐 부동산
내가 집을 매수하고 집을 매도하고 그런 개념도 있긴 하겠죠. 예, 어차피 금융거래니까 자산이니까 그런 개념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은 경제를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늘상 말씀이지만 부동산이란 영역은 한국에서는 약간 투기성 개념인 거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가 당연히 의식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집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경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경제를 알려고 한다면 부동산을 아실 필요가 있죠. 근데 부동산을 아실 적에 한국에서는 투기성 개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한국에서는 투기성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언론에서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아, 부동산 가격이 이전 정고가까지 올라갔다. 9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신규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차피 물가는 아무리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라도 올라가고 2%라도 올라가는 건데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당연히 그 신규 주택 가격이 예,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서 신규 주택 가격 갖고서 마치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떠들어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버블이고 거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적에 분명히 본인이 거래하는 것은 기존 주택 갖다가 거래하는 건데 신규 주택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산다는 것은 또 그것이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고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규 주택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부동산에 좀 접근하신 게 그러니까 경제를 알고서 부동산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짝쿵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는 불스티프닝일 때 발생한다. 이 주제 하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잠시만. 코가 간지러워.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금리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다 모든 게 경제예요. 근데 경제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경제라고 이야기하기 하는데 어차피 경제가 다 저거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예.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해도 돈이고 다 머니잖아요. 단지 그 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개념일 뿐인 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건지 올바르게 그런 개념일 뿐인 겁니다. 예, 여하튼간에 좀 요 주제로 해서 어차피 지금 녹화 뜨고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긴 할게요. 제가 헤드라인 제목을 경기 침체는 주로 불스티프닝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경기 침체는 불스티프닝일 때 발생한다. 요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요거는 제가 캡처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따라라 역전금리 차이 이거 올라라 오바 없어졌네. 잠시만요. 여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쏘리. 제가 이게 지금 신년물만 나왔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네. 로그인이 안 돼서인가? 로그인이 된 것 같은데. 잠시만 쏘리. 화면 좀 조정 좀 할게요. 쏘리. 잠시만. 제가 이게 저장되는 줄 알았는데 저장이 안 됐네요. 따라라. 제가 저거를 기존에
저것도 떠들어져 있고요. 그 캡처한 것 같다 이야기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됐다. 됐어요. 잠시만. 네, 요게 이제 인연물하고 신연물의 그 비교를 해드린 건데 여기 빨간색이 인연물이에요. 좀 보이시죠? 빨간색 인연물이고 여기 써있죠. 2 years. 그리고 요 파란색이 10년물. 그러니까 이제 인연물은 단기금리, 10년물은 장기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연물과 10년물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린 건데 우선은 이걸 설명해드리기 전에 스푸트닝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려야 되겠죠. 먼저 이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요걸 볼까요? 그 우선은 이제 스푸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베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려야겠지. 네, 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스푸팅은 그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보다 위에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장기 채권금리가 더 높겠죠. 단기 채권금리보다. 요건 이제 정상적인 관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베어 스티프닝일 때도 그렇고 불 스티프닝일 때도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할 때 금리를 장기 채권금리가 더 비싸게 금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채권금리보다 겠죠.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스티프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프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파르다는 뜻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장기 채권금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역전금리라고 아시죠? 우리가 이거는 불인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글로 불역전이라고 썼어요. 요거는 그냥 역전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겠죠. 역전이라는 것은 2년물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보다 더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프닝은 장기 채권금리가 2년 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거. 이건 정상적인 거죠. 네, 이건 노멀한 거고. 요건 역전금리니까 인버스는 2년물이 신년물보다 더 높은 거야. 역전금리니까. 그치? 어렵진 않죠. 그리고 플래팅이라는 것은 이 플래트라는 것은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면 그러니까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곳, 이게 평평하게 움직이는 곳. 여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치? 여기 이렇게 좀 벌어졌지. 올라갈 때도 이렇게 벌어지고, 그치? 벌어졌지. 근데 플래트닝은 이게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는 거. 그럼 플래트닝,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우선 요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용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그럼 어렵진 않죠. 요 신년물, 스티프링은 정상적인 금리 현상, 인버서는 이제 역전금리 현상, 플래트닝은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평평해지는 모여지는 구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리를 보실 적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화면에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플래티닝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그 박스권 아시죠? 박스권일 때 이 상단 부분, 하단 부분. 그러니까 플래티닝은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왜냐면 2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모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모여져요. 전환 지점이 플래트닝, 아래도 플래트닝.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년물하고 10년물 있잖아요. 예, 여기 빨간색은 2년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2년물은 이제 단기금리잖아. 10년물은 장기금리지. 그럼 요거는 뭐죠? 이건 정상적인 금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스프팅이겠지. 스프팅이겠지.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역전금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역전금리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역전금리는 뭐 이제 여기서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 2년 빨간색이 2년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화면 보시려면 요 빨간색이 2년물, 여기 10년물이죠.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건 인버전이야. 역전금리니까. 어렵진 않죠. 인버전. 역전된 거잖아. 왜냐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버전이라는 거죠. 어렵진 않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제 불이라는 개념하고 베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베어 마켓이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불 마켓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채권 금리는 금리잖아요. 반대 개념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불이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베어잖아요. 근데 이건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를 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베어 스프티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가 불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그래야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 스티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 스티프닝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막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데 이거 막 일일이 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의 한 하루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그 것만 알고 계셔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요 부분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맥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현실에서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론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거 말고 교과서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실에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냥 현실에 적용해 볼게요. 어차피 단어의 뜻은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 제가 그 제목에 경기 침체는 불스티프닝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체크해 봤는데 요런 이제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근데 불스티프닝은 툭 떨어져요. 여기서 툭 떨어져. 갑작스럽게 빠집니다. 툭 떨어지죠. 툭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요? 여기서 툭툭 떨어져. 갑작스럽게 떨어져요. 팍 빠져버려요. 팍 빠져버려요. 팍 빠져버려요. 제가 팍이라는 단어를 썼죠. 갑작스럽게 툭툭툭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서 떨어질지에 봐보세요. 2년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2년물, 10년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2년물이 빠져버려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는 아닌데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금리 인하로 떠들어대긴 하는데 그냥 금리 인하라고 이해할게요.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0.5%포인트 해가지고 연준에서 급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했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할 때 다음 통화정책에서 1.0%를 포인트를 금리 인하한다고 쳐보세요. 요것도 B컷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0.25% 포인트는 스몰 컷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스몰 컷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만약에 1.0% 포인트로 인하해. 이건 빅 컷이겠죠. 엄청나게 빨리 내리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근데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가 왜 경기 부양을 하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고자 싶어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를 막고자 싶어가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거기까지 알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적에 요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때는 B컷을 하지 않을 거다. 스몰 컷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0.25%포인트를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경제가 좋게 되면 스몰 컷을 합니다. B컷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이렇게 2년물 금리가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왜 2년물 금리가 툭툭툭 떨어질까요? 그것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은 2년물 금리, 단기 금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장기 금리보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 뭐 B컷으로 인하했어요. B컷으로 인한다는 것은 경기체를 염두에 두고서 크게 빼버린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같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컷으로 금리 인하하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럼 채권금리 중에서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있잖아요. 단기금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천천히 빠져요. 단기금리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빨리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나 여기 안 여기 보이시죠? 툭툭 떨어지는 거. 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단기금리야.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쫙쫙 빠져버리죠. 여기서도 빠질 때 어떻게 해요? 툭 떨어져 버리죠. 금리를 팍 빼버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툭 떨궈버려요. 그러니까는 B컷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금리가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봐봅시다. 그럼 여기 지금 단기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툭툭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티프닝이라는 거예요. 스티프닝이 뭐라 그랬어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스티프닝이니까 가파르다는 뜻이거든. 가파르게 빠질 때 이것을 불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채권금리는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했죠. 채권 가격 반대니까는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스티프닝.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경기 침체는 주로 불스티프닝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불스티프닝 상태냐 아니면 현재 상태를 알면 되겠죠. 그럼 지금 상태가 불스티프닝 상태냐 아니면 불플래트닝 상태냐 아니면 불역전 상태냐 불인버전 상태냐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체크해 보니까 불플래트닝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왜?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것은 불스티프닝일 때 금리 인하를 하는데 불스티프닝일 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반대로 이런 개념도 있어요. 불스티프닝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잖아요. 반대로 이런 개념이죠. 베어 스티프닝. 베어 스티프닝은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긴축 정책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돈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쫙쫙 빨아들일 적에 긴축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돈이 너무 없으면 완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스티프닝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라고?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불플래팅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불플래팅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스티프링 아니죠. 죄송합니다. 불플래팅이라는 상태를 지금은 불플래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플래팅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경기 침체는 불스티프링이잖아. 근데 지금은 불플래팅이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다만 뭐가 있냐면 이 불플래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지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전환되는 시점에는 뭔가 이게 빡쓰거나 평평해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도 다시 이제 컨트라이언 매매법에 의한다면 이게 아랫단에서도 여기서 또 매집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다시 또 올라가지 주가가. 뭔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지점, 평평해지는 뭔가 전환되는 지점. 평평해진다는 것은 플래티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요 평평하게 되는 지점이 뭐라고요? 요게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전환 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냐? 제가 이걸 확대한 건데 이 확대한 시점에서 지금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져요. 근데 불플래팅이냐? 왜 불플래팅이냐면 하락하다가 좁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플래팅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플래팅은 뭔가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전환되는 시점. 플래팅이.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데 전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환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빠지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건 이제 불스티프링이 돼버리는 거죠. 불스티프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불플래팅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경기 침체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불플래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전환 지점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요것은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약간 큰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자리가 플래트닝이잖아요. 요런 데가 플래트닝. 여기도 이제 전환 지점이니까 여기는 올라갔다 빠지는 지점이니까 플래트닝이죠.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니까 플래트닝이죠. 여기에서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플래트닝 지점이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점은 뭐예요? 여기 지점이 지금 플래트닝이죠. 여기가 플래트닝이죠. 플래트닝이 왔다가 전환돼 가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플래트닝이 왔다가 전환돼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이야기된 거예요. 큰 그림. 지금 이거 몇 년도라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1975년부터 최근 2020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최근의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잖아. 근데 요거를 확대해 볼까요? 제가 여기를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를 확대해 드릴게요.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거예요. 이 그림이라고. 근데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잖아.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맞고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지금 이거 자체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물론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뭐 여기가 올라갈 적에 베어 인버전이라고 하고 여기서 빠질 때가 뭐 불 인버전이라고 하고 여기서 또 빠질 때가 불 인버전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가 불 플래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 근데 큰 그림으로 다시 볼 때 다시 큰 그림을 볼까요? 큰 그림을 볼 때 여기는 플래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플래팅이야.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 플래팅이니까 베어 플래팅이잖아. 그렇지? 근데 베어 플래팅인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디테일하게 볼 때는 떨어졌으니까는 불 플래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념무라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게 그 선물 지수거든요. 여기 이게 10년물 채권금리고요. 요게 2년물 채권금리예요.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3.978%예요. 그리고 10년물 채권 이제 2년물 채권금리가 3.866%라고요. 되게 가까워졌죠. 별 차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0년물 채권금리가 3.978%라고요. 2년물 채권금리가 3.866%라고요.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지금 거의 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래팅이라고. 차이가 없어요. 평평한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평평한 상태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평평한 상태이다가 전환 지점이잖아요. 평평한 상태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0.5%포인트 인하했잖아. 근데 0.5%포인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3.59%에서 10년물 채권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어. 빅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올라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현상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죠. 저번에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어차피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경제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네,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한 것이 FOMC에서 0.50%포인트 인하했죠. 11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만약에 11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확인했어요?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예요. 그럼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0.25%포인트로 인하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커지지 않잖아. 불 스프링이 아니잖아. 떨어져도 이렇게 약간 붙으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0.50%포인트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1.1%, 1.00%포인트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베리 빅컷으로 한다든지 울트라 빅컷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할 때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단기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10년물 장기금리보다. 그러면 단기금리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단기금리가 툭 떨어질 때 그것은 이제 스티프닝, 불 스티프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불 스티프닝 발생했죠. 이거 보이시나요? 불 스티프닝 발생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연준에서
지금 이제 기사로 나오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준이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 써 있잖아요. 예.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은 연착륙, 하드 랜딩은 경착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고용 보고서를 딱 보니까 요번에 이제 9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는 좋게 나와가지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 근데 어차피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나 어차피 착륙인 착륙이에요. 단지 그것이 소프트하게 착륙을 하느냐, 하드하게 착륙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하게 랜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하게 랜딩을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소프트하게 랜딩하게 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건데 하드하게 랜딩을 하게 되면 뭐 태풍에 맞아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게 막 비행기가 고장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프트 랜딩인 상태입니다. 그런 소프트 랜딩이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하를 스몰 컷으로 0.25%포인트로 인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B컷을 예상했는데 스몰 컷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빠졌던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B컷으로 또 빠질 줄 알았는데 스몰 컷으로 빠질 것 같다. 시장이 괜찮다 하니까 다시 채권 금리는 이제 회귀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또 금리를 인하하긴 할 거예요. 12월 달에 인하하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인하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빠지긴 빠질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금리하고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또 균형점을 가지려고 중립금리 수준을 올라오려고 반등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어차피 플래트닝이자 현재까지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울트라 B컷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2년물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보다 더 민감해 발생해가지고 불 스티플링이 발생하는 거죠. 불 스티플링이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것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주로 불 스티플링.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다 불 스티플링일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불 스티프닝이란 것은 단기 채권금리가 더 빨리 빠지고 장기 채권금리가 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 교과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뭐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더 비싸게 금리를 주는 걸 맞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관점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10년물 채권금리가 더 금리를 더 높게 받는 거잖아요. 단기 금리보다.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 스티플링일 때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단기 금리가 더 빠져요. 장기 금리보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본다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바로 들어가는 시그널이라는 거지. 직접적인 시그널. 오히려 그 역전금리 있잖아요. 또 교과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과서는 역전금리, 그러니까 2년물의 금리가 여기 보시면 2년물의 금리가 더 높잖아요. 10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역전 금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장기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의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볼 때 10년물에 보다는 2년물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근데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해 보시게 되면은 이 금리, 그러니까 실제 사정에서 시장이 이걸 되게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주가가 빠지려면 처음에는 빠질 적에 어차피 불이라는 것 자체가 빠지는 거잖아요. 금리에서는 처음에는 불 인버전이 나와요. 여기서 처음에는 불 인버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불 인버전. 처음에는 불 인버전이 나와요.
오히려 반대예요. 불역전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빠질 때 이 구간 진짜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구간 여기서는 불 스티프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화면을 보고서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긴 합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어렵진 않으시죠.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실 적에 다만 저건 있을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약간 낯설으셔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듣다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은 이 신념물과 이념물의 어떤 그 신념물이 위에 있느냐, 이념물이 아래에 있느냐, 또 이념물이 신념물보다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트를 보고서 디테일하게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은 뭐 굳이 뭐 이념물하고 신념물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아시게 되면 지금이 이제 불 인버전이든지 불 플래트닝인지 불 스티프링인지 이런 상태를 알게 되면 지금은 위험한지 아니면 앞으로 위험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괜찮은 건지 그리고 경기가 어떤지 요것만 보셔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확대 가지고 이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지금이 이제 베어 인버전인지 불 인버전인지 아니면 불 플래팅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아시게 되면은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념물이 신념물보다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버전이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베어 인버전이에요. 그럼 베어 인버전은 어떤 특징이냐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강화하는 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긴축인 거잖아요. 다만 투자자들은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이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럼 경제를 알게 되면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주시장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적에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돈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산업 시황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투자 전략. 투자 전략에서 뭐 지금은 이제 돈이 주시장으로 가 있는지 채권으로 가 있는지 여기 채권도 돼 있죠. 부동산으로 가 있는지 금으로 가 있는지 달러로 가 있는지 그 채권은 이제 금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스티프링, 플래트닝, 인버전 이 세 가지.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주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긴 하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투자 자산의 포지션을 알게 된다면 투자 전략을 알 수가 있겠죠. 투자 전략을 아시게 되면 지금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매수를 할 적에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에는 뭐가 있어요? 코스트 매니지먼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자산 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종목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뭐 두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포트에 따른 내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백그라운드 경제 지식을 아시게 되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매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익절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이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알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리에 대한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지금이 뭐 불 스티프링이에요. 아니면 불 인버전이에요. 이런 것만 뭐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 비용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금 운영이라든지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이라든지 매집 전략이라든지 익절 전략 이런 것들 다 운영할 수가 있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 금리의 어떤 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을 투자 전략을 하실 때 잘 엮어가지고 투자 전략을 뽑아내셔야 되겠죠.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주식에서 이렇게 좀 지식을 배우셨잖아요. 지식을 배운 것 같다가 이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왜 전문가분들이라면 그 일정한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가요. 일정한 수준을 이어가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정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뭐 개인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편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돈을 벌 적에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벌어야 되는 거지. 이게 계속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사분들도 병원을 차리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냥 뭐 개인적인 뭐 의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약도 이제 약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약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의료기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제약사를 통해 가지고 약도 받아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컴퓨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진찰을 하는 거지. 환경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나 능력 있어, 나 뭐 의술 실력 있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뭐든지 환경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노력을 하는 거지. 환경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노력해봤자 그것은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 자체가 시스템화돼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적에 이렇게 환경을 갖춰갖고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투자 교육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 있나? 이거 뭐 겉보기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겉보기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그래야지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쌓였을 때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토대가 마련되지만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용어가 낯설긴 하시죠. 근데 낯선 부분은 어차피 제가 또 오늘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닌데 거의 매일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드리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뭐라고 얘기했죠? 불스트프링 여기에서 이제 반대에서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제 올라갔다 빠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어 스프링이 하죠. 큰 그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 작은 그림 봤을 때는 어차피 불스트프링이죠. 근데 이게 불스트프링이었다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베어 스프링이긴 한데 작게 보게 되면 이제 불스트프링이죠. 근데 여하튼간에 죄송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불 플래트닝이잖아. 근데 크게 보게 되면 베어 플래팅이잖아. 근데 작게 보게 되면 불 플래팅이잖아. 근데 결국에는 플래팅이 하잖아.
근데 플래티닝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스티프닝 바뀌게 되면 그것은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래티닝에서 스프팅으로 변경됐을 때 그때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건 있긴 하겠죠. 뭐 연준에서 이제 베리 스트롱 비컷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것이 이제 2년물 채권금리가 시장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금리를 비컷을 했을 때 그것만 통해서도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지하는 거고 이렇게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인지하는 거는 좀 다르죠. 좀 더 내가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인지하게 되면 확신이라는 것이 쓰잖아요.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보게 되면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 거고 내가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인지하는 거고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투자 전략으로 적용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 이런 것만 좀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상시에 금리 상태를 말씀드릴 적에 이 용어를 자주 하게 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금방 친숙해질 거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 이번 시간 말씀드려 볼까요? 이번 시간은 요 정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요 정도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또 오늘 일요일이었죠. 제가 원래는 이제 일요일 날은 잘 방송을 하지 않는데 제가 요거를 월요일 날 방송을 할까 싶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방송하게 되면은 워낙 그 월요일 날은 좀 바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또 다른 이야기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한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약간 금리 곡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약간 이제 강의식으로 좀 설명해 드린 거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증권 시장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미국 시장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번 방송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가치 TV 방송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치 투자 요 방송으로 와주세요.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가치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도 좀 배우시고 근데 여러분들 가치 투자가 무조건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가치 투자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가치 투자긴 하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경험도 하시고 돈도 함께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방송을 좀 진행해 볼까요? 이번 방송은.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안녕.